시작을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돼서 뭐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 얘기할 때 우리가 프로바빌티 덴시티 펑션이라는 걸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해서 그 확률 값을 정의할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한 어떤 확률 분포를 정의할 때,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더해서 확률 값이 1이 되면은 충분하고, 각각의 그 확률 값이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고 더했을 때 다 1이 되면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컨티뉴어스 하다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릿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확률 값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들 같은 게 지정이 될 수 있지만 컨티뉴어스 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숫자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무한히 많은 숫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랑 B 사이에 수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 하나의 범위, 그러니까 하나의 분포, 하나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냐? 우리가 컨티뉴어스, 디스크릿에서 컨티뉴어스로 가지고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썸메이션을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거든요. 썸메이션을 적분으로 바꾸는 건데 그거랑 유사하게 우리가 모두 더했을 때 1이 되는 어떤 그 디스크릿한 확률 분포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컨티뉴어스하게 바꾸는 과정은 이 디스크릿하게 나눠져 있는 이 빈들, 그러니까 빈, 빈, 이 작게 자른 이 구간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라서 무한하게 많게 만드는 게 디스크에서 컨티뉴어스로 가는 방식이죠.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상자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이 컨티뉴어스 버전에서는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죠. 이 상자들의 덧셈을 구하는 거나 이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 있는 A부터 B까지 정의되어 있는 연속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릿으로 정의되어 있는 확률 분포에서 상자를 무한하게 많이 나눈다. 무한하게 많이 나눠서 컨티뉴어스한 버전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원래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컨티뉴어스 버전을 바꾸면은 이 면적의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거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면적을 정의하기 위한 함수, 무한하게 작게 자른 이 각각의 확률값, 그러니까 디스크릿에서는 각각의 값에 대한 확률이죠. 각각의 값에 대한 확률값으로 정의되어 있던 거가 무한히 많이 잘렸을 때는 이때는 더 이상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질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는 어,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들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적분을 통해서 범위의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는 probability mass function 가서 보시면은 어떤 변수 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리고 전부 다 더했을 때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범위 내에서 적분하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되는 범위는 그 분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의가 되어 있는 분포 내에서 적분을 구하게 되면은 1이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프로바빌티 매스 펑션이랑 덴시티 펑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랜덤 변수가 무한하게 많아지면 컨티뉴어스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CDF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특징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이 CDF가 원래도 사실은 기존의 확률 변수들의 덧셈으로 우리가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CDF,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에서 CDF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더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저희 컨티뉴어스한 디스트리뷰션에서의 CDF 역시도 더해서 표시를 할 건데 이거 지금 무한하게 많이 잘려 있는 거기 때문에 덧셈을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인테그랄로 표시를 해야 되죠. 인테그랄을 통해서 적분의 형태로 표시하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되어 있는 분포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현재까지 x라고 하는 현재 위치까지의 적분을 구하면은 우리가 CD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약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우리가 확률값은 범위로 지정이 돼야 된다. 왜? 면적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CDF는 어디까지 적분을 구하는 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면은 확률값, 현재까지 cumulative density function,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몇십 퍼센트가 이제 존재하는지를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면 결국에 1이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의 넓이가 확률값이 될 거라는 거 너무 자명하죠. 그래서 확률값 계산하는 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요. 넓이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좀 의문이 드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프로베티 매스 펑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프로베티 매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 x 값이 x1 값이 있고 x2 값이 있고 x3 값이 있고 그랬을 때 이거 확률값, 이거 확률값, 뭐 이거 확률값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오고요. 여기를 보면은 y축을 보면요. x축이 이런 식으로 있고 y축을 보면요. y축이 0에서 1 사이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얘네 세 개 더하면은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y축 값이 항상 0에서 1 사이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로덕트 덴시티 펑션이 이 프로덕트 매스 펑션에 대응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기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프로덕트 매스 펑션이 있으면은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에는 프로덕트 덴시티 펑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은 마치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에서도 PDF에서도 0과 1 사이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넓이를 구했을 때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함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무한하게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한 지점에서. 한 점에서 무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0으로 쭉 가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도 넓이를 구해보면은 수직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뭐 찾아보면 나오지만 기억은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가 있는데 넓이를 구하면은 이 넓이가 1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0에서 1 사이에 1로 쭉 정의되어 있는 요런 것도 요런 컨티뉴어스한 디스트리뷰션도 넓이가 1이지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 쭉 0이다가 어떤 지점에서 갑자기 무한대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런 녀석이 면적이 1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y축 값은 0과 1 사이에서 존재하는 값이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PDF를 구했을 때 fx가 10이라고 하는 엄청 큰 숫자 혹은 더 큰 숫자가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끔 이런 거 가지고 조금 헷갈려 하거나 잘못 그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는데 뭐 예를 들면 y축을 이런 식의 PDF의 노테이션을 쓴다거나 엑시스를 쓴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가끔 있는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x가 a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PDF에서 어떤 x가 한 딱 정확하게 a일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서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될 수 있는 무한히 많은 숫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x가 특정한 a일 확률을 딱 계산하려고 한다면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분의 1이기 무한대분의 단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0일 수밖에 없고요. 어,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x는 절대 a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x라고 하는 거가 딱 하나의 숫자로 정의되는 확률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a에서 b 사이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A라고 하는 숫자가 딱 나올 확률은 0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랑 동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A 근처에서 피크를 친다고 하더라도 A일 확률이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0이라고만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얘기할 때, 아,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랑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적분해서 얻는 것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지만, 다른 하나는 이게 맨 마지막 플러스 무한대, 정확히는 이제 레인지의 범위의 최고값, 범위의 최대값으로 갔을 때는 항상 1이어야 됩니다. 0에서 1 사이에서 정의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1이에요. 혹은 A랑 B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A에서 0이고 B에서 1이어야 돼요. 양쪽 끝에서 0과 1로 정의가 돼야 되는 함수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단조 증가하는 함수, non decreasing 하는 함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넌 디크리싱, 디크리싱이랑 넌 디크리싱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뭔지 알 수 있죠. 디크리싱 하는 거는 x가 조금만 더 커졌을 때 x랑 y가 있다고 했을 때 y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dx 아주 작은 그러니까 x를 아주 조금만 변경시킨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x가 여기 있고 여기가 y가 있어요. 아주 바로 옆에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랑 fy를 계산했을 때 fy가 항상 fx보다 작다면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이전 함수값보다 더 작아진다면은 그거 우리가 디크리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넌 디크리싱은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만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CDF 같은 거 어떤 게 CDF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감소하면 안 돼요. 넌 디크리싱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죠. 예,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고요. 여기서 얘가 가장 유망해 보여요. 그죠? 근데 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얘 역시도 가능한 확률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기 편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지만 이런 분포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0에서 1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non decreasing 줄어들진 않아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거나 유지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있고요. 저쪽 끝으로 가면은 0이고 이쪽 끝으로 가면 1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C 역시도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디스크릿 분포 얘기했을 때 확률 분포를 몇 개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베르누이 분포도 있었고요. 그죠? 동전 던져가지고 하는 베르누이 분포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지오메트릭 분포도 있었고 저기 기하 분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에서도 몇 가지 예제로 분포를 볼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는 뭐 노멀 분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뭐 필요한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검색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것들만 몇 개 다루면서 특징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마주하는 문제들 같은 것들을 좀 다룰게요. 처음 나오는 거는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관련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관련된 건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우리나라 말로는 지수 분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가 있으면은 확률 분포에는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열어가지고 이름을 알고 있는 아무 확률 분포나 쳐보면은 거기 오른쪽에 딱 적혀 있는 거 있거든요. 오른쪽에 스태티스틱스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PDF 혹은 CDF 혹은 PMF가 적혀 있고요. Discrete Distribution이라고 한다면 PMF가 적혀 있고 Continuous Distribution이라고 한다면 PDF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Expectation이랑 Variance 적혀 있고요. 파라미터 적혀 있고 레인지 적혀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굳이 매번 할 때마다 그걸 유도해서 쓸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 갖다 쓰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문제 상황에 맞게 디스트리뷰션을 골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구해 놓은 거를 갖다가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포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위키피디아 페이지 열어보면은 오른쪽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적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파라미터.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패밀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디스트리뷰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변경시키면은 그, 이
종류의 모든 이벤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 뭐 기하 분포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 파라미터 값이 뭐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진 같은 그러니까 바이너리 아웃컴이 나오는 상태에서 성공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아웃컴이 0 또는 1로 나오는 그런 것들 베르누이 분포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전 던지기에서는 P가 0.5일 때,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성공 실패가 결정되는 확률도 베르누이 분포로 모델링 하겠지만 복권 같은 것도 베르누이 분포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복권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P가 뭐 10에 마이너스 뭐 6승, 7승, 8승 뭐 이렇게 되는 아주 작은 확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걔 역시도 바이너리 초이스예요. 바이너리 초이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 유사한 분포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는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수업 얘기할 때 파라미터화 되어 있다,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결정되면은 다른 거 하나가 결정될 때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확률 분포가 있고 그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P예요.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 같은 경우에 베르누이 분포 같은 경우에는 성공할 확률이 파라미터고요. 그 확률이 0.5면은 동전 던지기 확률이 되는 거고 그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7승, 8승, 9승 이렇게 되면은 복권 당첨 확률이 되는 거예요. 복권 당첨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분포들이지만 베르누이라는 가족에 있지만 베르누이 족의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는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파라미터를 결정하면은 우리가 딱 모델링하고자 하는 스페시픽한 분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도 마찬가지죠. 가우시안 분포가 남자 키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를 한다고 한다면 평균이 뭐 174 뭐 이렇게 되고 분산은 얼마 될지 모르겠네요. 대충 10, 20 뭐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니다. 제곱이니까 40, 100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분포 같은 거를 딱 파라미터를 정해서 넣어주면은 그거는 남자 키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뭐 여자 키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여자 평균 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대충 160이라고 치면은 160 근처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로 평균은 160, 분산은 얼마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라미터가 결정되면 확률 분포가 결정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지수 분포 같은 경우에는 람다라고 하는 레이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속도 관련된 파라미터라고 하는 요거 딱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포들에 대해서 이런 분포가 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긴 한데 보통 이런 분포들은 사용하는 사용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베르누이 분포는 바이너리 성공 혹은 실패 확률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모델링해서 쓰고요. 뭐 기하 분포는 성공할 때까지 몇 번 시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갖다 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아, 이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모델링 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시간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렇게 웨이팅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한 번 사건 발생하고 다음 사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거 모델링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같은 거 모델링 할 때도 사람의 행동들을 쭉 찍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하고 나서 다음에 액션을 할 확률 같은 거 이렇게 쭉 찍어봤을 때 그 분포가 어떤 특정한 패턴을 따르는 거죠. 그 특정한 패턴을 따르는 거를 봤을 때 이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잘 어울린다. 지수 분포가 잘 어울린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분포의 PDF를 써놓고요.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람다 값을 넣어줘야지 인간이 이런 환경에서 버튼 누르고 다음 버튼 누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모델링하기 적절한 분포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결정해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용자가 어떤 구매 버튼을 누를 확률 이런 것들 같은 것도 뭐 베르누이 분포로 하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통계 분석 같은 거에서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맵에서 동전을 모아야 돼요. 어떤 그 퍼즐이 있고 퍼즐에서 동전을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기저 질환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조현병이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이런 식의 어떤 기저 질환이 있을 때 그 질환에 걸린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개의 동전을 얻는가를 모델링할 때는 이 디스크리트한 숫자를 얻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포화송 분포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분포, 그러니까 분포들이 정해져 있는 용처들이 있어요. 사용처들이 있고 그거에 맞게 파라미터들은 결정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인간 행동 데이터를 취득을 하면은 인간 행동 데이터랑 그 분포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도록 파라미터 같은 거를 이제 학습을 해줘야 되죠. 그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딥러닝에서 봤던 뭐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나 뭐 MAP, 그러니까 베이시안 인퍼런스에서는 MAP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그냥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파라미터 학습하는 게 머신러닝에서 하는 거랑 이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 학습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대응되는 녀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덴시티 펑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의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건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고 다른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랑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그 컨티뉴어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컨티뉴어스입니다. 나오는 아웃풋이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이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하한 값과 상한 값으로 나오고요. 리미트들, 그러니까 작은 값, 최소값이랑 최대값으로 나오고 그 사이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정의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FX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고요. 이거 유도하는 거 뭐 너무 쉬워요.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변수가 같은 확률 덴시티를 가져야 돼요. 프로베빌티 덴시티를 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냥 그대로거든요. 여기 길이가 B-A죠. B-A라면 여기 길이는 얼마냐? B-A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기하학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fx, density 펑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얘네 평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익스펙테이션이랑 베리언스 같은 거 미리 구해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고요. 아까 봤던 CDF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CDF입니다. 이거를 이딴 식으로 생겨 먹었기 때문에 CDF를 그려도 막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꺾여서 나오게 됩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 혹은 분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스퀘어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같죠. 어, 범위 분포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존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n,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표현으로 n이라고 쓰고요. u랑 시그마 스퀘어, 그러니까 분산을 같이 써줍니다. 이 분산을 표현할 때 그냥 뭐 10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뭐 n 0, 100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게 1이 아니라면은 그 0하고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번외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써요. 1은 제곱해도 1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1이 아닌 다른 숫자라면은 제곱으로 써주는 게 서로 편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외우려고 해도 계속 안 외워지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 요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외워두면은 진짜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있는데 잘 안 외워져요. 아무튼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베리언스랑 expectation 각각 우리가 넣어준 값에 대해서 그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파라미터로 넣어주는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봤던 조금 부드럽게 생긴 벨 쉐입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 여기서 튀어나오는 녀석들이죠.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 말고도 조금 이런 식으로 벨 쉐입으로 생긴 분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 이 사용처가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Sum of Independent Effects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숫자를 관측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망원경 가지고 뭐, 저 깜빡이는 빛,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빛을 측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빛을 측정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이즈들의 근원이 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상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학 이렇게 했을 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분포, 뭐 사람의 키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로 만들어서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도 가우시안 분포고, 뭐 글씨 같은 거 그렸을 때 굵기 같은 거를 측정해봐도 가우시안 분포고, 전부 다 가우시안 분포라서 우리가 그냥 노이즈는 가우시안 분포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선후관계가 좀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는 우리가 sum of many independent effects, 그러니까 독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섞이면은 가우시안 분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키에 끼치는 영향 같은 거에 기저로 깔리는 이펙트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람의 키가 커지고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람의 키가 작아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글씨를 쓸 때 그러니까 글씨의 굵기를 얼마나 지정해서 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저 때문에 어떤 그 이벤트들 때문에 내가 굵게 쓰고 얇게 쓰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저 조건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그 기저에 존재하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으면은 이거 확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더 이상 확률이 아니라 그냥 조건부 어떤 함수의 형태로 얻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저에 존재하는 어떤 조건들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가우시안 분포로 노이즈를 상정하는 게 수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벨 쉐입으로 생긴 많은 이벤트들을 다른 분포를 통해서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뭐 T분포, 스튜던트 T분포가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다른 분포들 이용해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가우시안 분포를 대부분 씁니다. 왜? 우리가 조건들을 완벽하게 모르면은 이거 어차피 가우시안 분포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우시안 분포를 쓰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이거를 AI 수학이라고 얘기하면서 확률과 통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확률과 통계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으면 사실 거기에서 추가로 배우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근거들을 좀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확률 통계 얘기해봤자 뭐 고등학교 책 보면 정석 보면 더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 리, 리,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가우시안 혹은 노말 그 분포 같은 경우에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나누고 뭐 빼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균 값을 이동시키고요. 분산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x라고 하는 랜덤 변수가 나왔을 때 이 랜덤 변수에다가 뮤를 빼주면요. 이 랜덤 변수에다 뮤를 빼준 거를 y라고 하는 새로운 랜덤 변수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이때 원래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저기 시그마 제곱인 분포인데 y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요런 새로운 랜덤 변수가 됩니다. 이게 가우시안 분포의 특징적인 녀석이에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거 시그마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나누면 됐나? 나누면 됐죠? 나누면 됐던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G라고 하는 분포가 있을 때 G라고 하는 거를 Y에다가 시그마로 나누면 될 거예요. 시그마로 나누면은 G라고 하는 분포가 0하고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어떤 가우시안 분포든지 간에 스탠다드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분포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네, 그냥 그런 거 딱히 얘기 안 하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분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논문에서 그 이 가우시안 분포를 쓰면 항상 이거를 갖다가 써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스탠다드이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떤 가우시안 분포든지 간에 가우시안 분포라면은 무조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파라미터 두 개만 알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서 만들어서 갖다 쓸 수 있는 거 그냥 이거 갖다가 쓰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제 제너티브 모델, 생성 모델 같은 거 할 때 가우시안 분포로 이걸 많이 쓰죠. 가우시안 분포 더 복잡한 거 쓰면 되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써도 돼요. 복잡한 거 써도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스탠다드이즈 할 수 있는 거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평균 영역 분산이 1인 걸로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probability distribution 그 종류 찍고 파라미터 같은 거 조절해가지고 그 PDF랑 CDF 보여주는 툴이에요. 갖다 써보시고요.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어떤 수치 집어 넣어 놓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제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사실 대단한 거는 없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요거 B 문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그 가우시안 분포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기준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한 개만큼의 그 범위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9 이런 식의 어떤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시그마만큼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렇게 딱 계산해가지고 이 넓이를 구해보고 이 시그마만큼 마이너스 2 시그마부터 2 시그마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해보고 그 다음 3 시그마까지 범위를 구해보고 이러면은 범위를 구해보면은 뭐 재밌는 숫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재밌는 숫자라고 하는 거는 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1 시그마는 사실 재미는 없고요. 68 정도가 나오고 2 시그마, 3 시그마는 95%, 99%뭐 정확히는 95점 얼마 얼마, 99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98점 얼마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대충 대략적으로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개 면적까지는 68%, 두 개 면적까지는 95%, 세 개 면적까지는 99% 이런 식으로 여기 있구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에 갖다 씁니다. 통계적인 테스트, 스태티스티컬 테스트 하는데도 갖다 쓰고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X라고 하는 랜덤 변수를 샘플링을 해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디스크릿 분포에서 베르노이 분포가 그 확률 분포라고 한다면은 이 랜덤 변수는 뭐예요? 0 또는 1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우리가 X라고 하는 랜덤 변수를 딱 얻었을 때 우리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나왔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통계적인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할 때 당연하겠지만은 이 범위를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한 이 넓이가 68이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만약에 그 변수가 x가 이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나왔다면은 여기에서 나왔을 확률이 68%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플러스 시그마까지 면적을 계산했을 때 0.68이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 그 랜덤한 변수 x가 여기에 있을 확률이 68%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그마 범위까지 봤을 때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 95%, 3 시그마로 확장했을 때 여기 떨어질 게 99%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나왔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고 이제 통계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잔뜩 모아놓고 이 원래 알고 있는 확률 분포랑 얼마나 같은 범위에서 샘플링 됐을 건지를 검증하는 통계적인 검증에 갖다 쓰고요. 혹은 이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가지고 통계적인 검증까지 안 가더라도 좀 간단하게 아웃라이어 디텍션 같은 거에 씁니다. 아웃라이어가 뭐예요? 막 이상한 신호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키 모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 키를 딱 쭉 측정했는데 갑자기 3m가 나와요. 그런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언젠가 한 번쯤 있었겠지만 그거를 평균적인 사람이다, 평균적인 사람의 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이상한 수치인 거죠. 이거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이상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상치 탐지, 아웃라이어 디텍션 이런 거 할 때 대충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 한다고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하고 시그마 구해서 3시그마 범위 바깥에 있으면은 그냥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고 갖다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신호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얘기하면서 보여줬었지만은 이 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랜덤 베리어블들 갖고 노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도 그 얘기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x가 어떤 요런 CDF를 갖고 있을 때 y가 x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y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모델 같은 거, 딥러닝 모델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확률 분포가 연속적으로 달라지거나 다른 연산에 들어가는 경우들, 확률 변수가 다른 연산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에는 함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의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수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네, fx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 cdf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pdf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df가 저렇게 됐을 때 pdf 구하는 거. cdf는 어떻게 구해요? pdf를 적분해서 얻죠. 그러면은 cdf에서 pdf 얻는 방법은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을 해서 8분의 3x 제곱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얻은 다음에 우리가 저기 이게 이제 fx니까 y가 x 제곱이라고 한다는 건 이거의 제곱이 된 다음에 CDF랑 PDF로 구해서 얻어줄 수가 있죠. 이거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저거예요. 이 y가 x 제곱으로 됐을 때 확률 분포라고 한다면은 그 적분했을 때 함수를 범위 내에서 적분을 했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신경 쓰고요. 적분했을 때 1이 된다는 거에 신경 써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x라고 하는 친구가 0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 녀석이고 그러면은 x 제곱인 y라고 하는 새로운 랜덤 변수는 레인지 범위가 0에서 4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CDF 여기는 이제 CDF 먼저 연산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CDF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여기다 이제 그 제곱의 형태로 해서 CDF의 x 제곱을 y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y에 대한 저기 CDF를 얻을 수가 있고요. y에 대한 CDF를 얻은 다음에 미분을 해서 저기 y에 대한 PDF를 얻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적분을 통해 가지고 얘가 실제로 그 적분을 범위 내에서 적분을 다 했을 때 합이 1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과 2라는 거는 0과 2 사이에서 0과 2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유니폼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런 x가 있을 때 y가 4x라고 한다면은 y에 대한 PDF랑 CDF 계산할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범위 신경 써야 되고요. 저기 더했으니까 저기 적분했을 때 1이 되는 범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PDF랑 저기 레인지를 신경 써서 구하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자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거 얻는 거 이런 것들 할 때도 곱셈 통해 가지고 베리어스 바꿔주고요. 덧셈 통해 가지고 평균 바꿔주고 이런 것들 하는 거 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논문 같은 거 쓸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매저했을 때 컨티뉴어스하게 나오는 매저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퍼포먼스 같은 거 측정했는데 퍼포먼스가 가우시안 분포로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퍼포먼스를 찍어봤을 때 퍼포먼스를 이런 한 축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어떤 문제를 풀게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컴퓨터 게임 하나, 싱글 플레이 하는 게임 하나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플레이하게 시켜가지고 점수를 찍어요. 점수를 찍으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 딱 찍히고
여기 딱 찍히고 어떤 사람 여기 딱 찍히고 어떤 사람 여기 딱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 아주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중간쯤에 죽은 사람들 일부 있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굉장히 그 정보 전달에 불편함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데이터를 비닝해서 데이터를 어떤 범위에서 딱 범위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그 내에서 얼마나 많이 관측됐는지로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히스토그램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퀀시랑 덴시티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닝을 해서 개수를 세면요. 개수를 세면은 프리퀀시인 거고요.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덴시티, 그러니까 CDF, 그러니까 PDF의 PMF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덴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가 1, 2, 3, 4 각각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비닝을 했을 때. 비닝을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 다섯 개 있고 여기 뭐 네 개 있고 여기 뭐 여섯 개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개수를 세면은 프리퀀시인 거고 전체 개수 여기 보면은 15개죠. 15개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때 덴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 더하면 1, 2, 3, 4 다 더하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PMF처럼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티뉴어스하게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들 혹은 디스크리트하게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들도 마찬가지고요. 확률 분포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만들어 줄 때 많이 쓰이는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랜덤 변수들이 이렇게 딱 튀어나왔을 때, 컨티뉴어스한 랜덤 변수들이 튀어나왔을 때, 이 랜덤 변수에 대한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겠다. 우리가 모델링해가지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들 중에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히스토그램 구해서 디스크리트한 걸로 축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냥 비주얼라이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그 퍼포먼스가 막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하게 막 찍혔을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성능이 개판인 사람이랑 성능이 좋은 사람이랑 몇 명 정도가 어느 정도 분포로 나온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많이 쓰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응되는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예를 들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거 쓰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설명할 게 많네. 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모델링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분포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런 분포는 사실 컨티뉴어스하게 그리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분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포가 나오겠죠? 근데 이딴 식으로 생겨먹은 분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밀리, 그러니까 가우시안이든지 뭐든지 이런 분포에는 저딴 식으로 생겨먹은 분포는 없어요.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뭐 하이라키컬하게 만들어져 있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같은 거 만들면은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분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히스토그램을 그때 쓰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을 써서 히스토그램을 봤더니 대충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의 행동이 뭐 어느 정도로 분포가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고,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이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무한히 얻지 못했지만, 대충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 샘플링 하면은 평균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히스토그램으로부터 X1부터 X100번까지 샘플링을 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연구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갖다가 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분포에 대해서도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는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그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딱 대응되는 디스트리뷰션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베리언스 퀀타일 요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CAT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 저거 가우시안 분포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로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때 결국에는 가우시안 분포를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티어리였나? 아무튼 그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pected value 구하는 거, 베리언스 구하는 거 디스크릿에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거든요. 쉬운데 뭐가 달라졌냐? 우리가 원래는 그 expectation 구할 때 확률 값이랑 그 함수 값을 곱해서 모두 더하면은 expectation of that 함수 값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요게 정의였는데 summation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가 원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컨티뉴어스에서 PMF를 PDF로 바꾸면서 봤던 것처럼 density 펑션처럼 인테그랄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적분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적분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은 네, 적분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딱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여기가 dx가 되는 거고 여기가 fx가 되는 거죠. 아, 네. 여기가 x 값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어떤 x 값에 대한 그 확률 값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요 두 개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여기 x라고 쓰고 시작합시다. x 하면은 x에 대한 expectation 값이 x가 나올 확률 값이랑 x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컨티뉴어스 버전을 확장하게 되면은 x에다가 확률 값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해줘야 되는데 확률 값이 fx 곱하기 dx가 되는 겁니다. 왜? density 펑션이니까. density 펑션이니까 이 상자 있잖아요. 작은 상자 하나를 구할 때 여기가 dx고 여기가 fx인 이런 상자인 거잖아요. 이 상자 하나의 넓이가 x의 확률 값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에서 fx, dx가 px랑 같은 거예요. 디스크릿에서의 px랑. 잘 설명이 됐겠지? 괜찮아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은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게 있으면은 요런 상자들을 다 더하면은 이 상자들을 다 더하면은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지금 컨티뉴어스 버전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은 여기가 dx고 여기가 fx라고 하는 어떤 확률 분포일 때 dx를 0에 가깝게 하고 이제 그 개수 상자의 개수를 n이라고 할까요? n을 무한대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그 디스크릿에서 컨티뉴어스로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원래는 이 dx랑 fx를 각각 곱해가지고 여기 보면 네 개죠. 뭐 1번부터 4번까지 다 fx dx라고 쓸까요? fx dx 1번부터 4번까지 다 더하면은 1이 나오는 형태로 확률값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dx를 0에 가깝게 무한하게 작게 만든다. 그리고 이 n이라고 하는 개수를 무한하게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아주 작은 녀석들로 치환이 되는 거고 아주 작은 녀석들로 치환이 되는 거에서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fx, dx라고 하는 이 컨티뉴어스한 그 함수에 대한 적분값을 구하는 걸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썸메이션 쓰는 거랑 여기서 이 인테그랄 쓰는 게 같은 의미예요. 이 인테그랄이 그 s를 흘려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흘려 쓴 거라고 본인들은 주장하니까 만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썸메이션에 대응되는 값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 dx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x라는 의미로 dx라고 쓴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냥 확률값이랑 그, 그 상자의 확률값이랑 상자의 아랫값이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확률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했던 거였는데 이게 무한하게 만들어지면서 이 fx가 density 펑션이 된 거죠. 그거에 대응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x에 대응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작은 상자의 넓이가 fx랑 dx를 곱하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원래는 디스크릿에서는 그냥 그 상자 하나가 갖고 있는 확률값이 있었잖아요. 그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넓이로 계산해야 되지만 원래 디스크릿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이렇게 쓰면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P1, P2, P3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되는 게 이 P1, P2, P3에 대응되는 게 이 상자 하나의 넓이다. 그래서 fx, dx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fxdx로 바꿔주는 이게 확률값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다가 x값하고 서메이션 앞에다 달아주면은 디스크릿에서 컨티뉴어스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학적인 정의예요. 수학적인 정의로 이런 식으로 갖다 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응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px가 요거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베리언스는 뭐였어요? 베리언스의 수학적 정의는 평균과 편차 제곱의 익스펙테이션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뭐 다른 걸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베리언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나, 익스펙테이션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만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학적 정의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저기 아까 익스펙테이션 수식에다가 집어 넣으면 됩니다. x랑 뮤의 제곱 요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원래 이 x가 인테그랄 x fx dx였잖아요. 요 x 값을 요걸로만 바꿔 껴주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그러니까 뮤의 제곱으로 하고 fx dx 뒤에다 곱해주고 인테그랄 하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베리언스 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베리언스 수학적 정의에 들어있는 익스펙테이션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전개한 거죠. 별다를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익스펙테이션의 프로퍼티는 디스크릿이나 컨티뉴어스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리니어리티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애디티비티나 저기 호모지니티 같은 것들이 다 성립하게 된다는 거고 베리언스가 이렇게 더했을 때 제 애디티비티가 만족하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인디펜던트 할 때만 만족한다 이런 얘기들 앞에서 디스크리트 할 때 다뤘던 내용들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수학적 전개를 통해서 이게 디스크리트 할 때는 요거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컨티뉴어스 할 때는 조금 귀찮긴 합니다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가 만족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키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PDF를 알고 있으면은 사실 그 거기서 expectation, variance, 뭐 파라미터 들어가는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지정을 돼야 되는 거죠. 파라미터 제외한 뭐 PDF만 알면은 CDF도 알 수 있고 expectation 알 수 있고 variance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예를 들면 fx가 cx 제곱의 형태로 생겨 먹었다. C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레인지 내에서 적분을 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를 이용해서 역으로 C가 얼마인지를 얻을 수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민 베리언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거 위에 있는 수식들 이런 정의들 이용해 가지고 집어 넣어 주고 직접 연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레인지 알려져 있고 PDF A번 풀면서 얻었을 거니까 그거 이용해서 직접 구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같은 거를 많이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그 랜덤 변수에서의 연산,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랜덤 변수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 y가 x 4제곱일 때 PDF 구하고 이런 분포 구하고 익스펙테이션 구하고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긴 한데 요 강의 자료를 마무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다음 강의 자료가 아마 마지막 강의 자료여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베이시안을 빼고 그 스태티스티컬 테스트에 대해서만 좀 다룰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쉬었다가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딱 하고 갑시다. 자, 스태티스틱스, 그 통계 이전까지만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 이전까지 하면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 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그 이런 CDF 같은 거 다룰 때 퀀타일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에서 퀀타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퀀타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CDF를 그리면은 CDF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잖아요. 이때 여기 있는 값을 퀀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뭐 기호로는 타우를 많이 쓰고요. 퀀타일이라고 불러서 0에서부터 1까지 존재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얼마나 분포가 진행됐는지, 컨티뉴어스하게 진행됐는, 그러니까 큐뮬레이티브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퀀타일이 0.5인 경우는 얼마겠어요? 0.5만큼의 분포가 채워져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딱 50%인 지점일 거고 이게 다 채워지면은 퀀타일이 1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퀀타일은 그 cumulative density distribution function의 y 값이 퀀타일이에요. y 값이 퀀타일이고 그때 뭐 이게 0.5라고 한다면은 미디언이 될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퀀타일입니다. 메저 오브 로케이션, 어떤 위치를 특정 짓는 것들이 퀀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6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넓이를 구했을 때 0.6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떤 t까지 우리가 fx, dx를 했을 때 이게 0.6이다라고 한다면은 역산을 통해서 t를 얻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퀀타일이 0.6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당연하겠지만은 여기저기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뭐 로우 메이킹, 그러니까 법안 같은 거 제정할 때 몇십 퍼센트까지만 혜택을 보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들 계산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레프트 테일 에리어 이런 식으로 넓이, 에리어는 넓이라는 뜻이죠. 넓이 같은 거 계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역산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 있고요. 뭐 R에서도 쓰고 저기 파이썬에서도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퀀타일 계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미디안 계산하는 방법, 퀀타일에서 미디안 계산하는 방법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PDF죠. 네, PDF 관련돼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뭐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프리퀀시랑 덴시티로 표현할 수 있고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몇 번인지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덴시티는 확률값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스토그램에서 확률값으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덴시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퀄 비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언이퀄 비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퀄 비닝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 그러니까 분포 자체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계급값이라고 하나요? 이 구간의 값을 딱 일정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서 뭐 0.5씩 이동을 해서 이렇게 딱 얻었을 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이런 방식을 이퀄 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 각각이 같은 그 위스를, 그러니까 너비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이퀄 비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퀄 비닝을 딱 했을 때 그냥 모든 그 빈들의 너비가 동일하게 되고 이 버티컬 스케일이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 어니퀄 비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를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닝을 했을 때 나오는 의미를 좀 곡해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데 곡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그 프리퀀시를 측정했을 때 원래는 그 프리퀀시가 각각 범위에서 한 개 나왔고 두 개 나왔고 세 개 나왔고 네 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의 확률 값이 각각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unequal bining을 하고 나면은 이 density로 봤을 때는 density는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다 더하면은 1이 되는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를 봤을 때는 1, 5, 4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density, cumulative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는 density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그죠. 면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덴시티에서는 면적이 확률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닝을 이쪽을 아래쪽을 길게 하면은 이 y축 값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약간 실제보다 곡해되게 볼 수 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어니퀄 비닝을 했을 때.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사실은 요 덴시티가 오히려 더 이해가 다 더 잘 되는 거죠. 이 프리퀀시보다는 이런 식으로 비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왜냐하면 프리퀀시에서는 여기가 많은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X축이 길어지면서 Y축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닝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니퀄 비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진짜 무한하게 많은 데이터를 잘 얻어가지고 빈을 이퀄 비닝을 해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했을 때 옵저베이션을 진짜 막 무한하게 많이 한 게 아니라 되게 적게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닝을 좀 작은 크기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어떤 가우시안 분포로 나올 법한 데이터를 딱 취득을 했는데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비닝을 잘못하면 비닝을 너무 작게 하면은 아이고 조금 하고 여기 빵꾸 뚫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비닝을 너무 작게 하면은 비닝을 너무 크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정보들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비닝하거나 언이퀄 비닝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되게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충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은 대충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닝 그 사이즈 조절하는 거는 데이터 관측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좀 특징이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곡해되지 않게만 그리면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로우 오브 라지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우 오브 라지 넘버 같은 경우 컨셉만 얘기하고 아래쪽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 그러니까 큰 수 법칙이라고 하나?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메저먼트를 했을 때 메저먼트를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포멀하게는 그렇고 포멀하게 우리가 수식으로 좀 그 제대로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관측을 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평균값과 그 관측한 샘플 평균이랑 실제 평균, 그러니까 샘플 표본 평균이랑 모평균이죠. 표본 평균이랑 샘플 평균이랑 샘플 민이랑 모평균, 그냥 민. 영어로 모평균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데이터 샘플링 해가지고 얻은 샘플 평균이랑 실제 데이터 분포의 평균, 요거 둘의 차이가 A라고 하는 임의의 작은 숫자보다 작을 확률을 딱 계산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관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네 둘이 같아지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임의의 숫자보다 작을 확률이 1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평균이랑 다르지가 않아서 거의 동일하게 변하기 때문에 A가 어떤 뭐 0.01이든 0.001이든 어떤 숫자든지 간에 n을 무한하게 가면은 이게 반드시 1이라고 하는 확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요거를 증명할 수 있긴 한데 이거를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세하게는. 왜 그런지를 보면 되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포에서 쓸 때, 뭐, 뮤라고 하는 걸 썼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를 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를 봐도 어떤 분포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는 설명도 없고, 디스크릿 분포라고 하는 설명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떠냐? 어떤 분포든지 간에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르누이 분포여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노미얼 분포여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한하게 많이 관측하면은 저기 평균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이라고 하는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수학에서 극한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 딱 들었을 때 그 멋있어 보이는 것 중에 유일한 게 극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중심 극한 정리 처음 들었을 때 와, 레전드 싶었는데 실제로 배워보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었죠. 아무튼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줄여서 CL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심국한 정리를 그 얘기하려면 우리가 샘플 평균, 그러니까 표현 평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IID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IID 디스트리뷰티드가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정의할 때 우리가 IID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IID가 뭐냐?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의 약자입니다. 정확히는 Independent랑 Identically Distributed인데 뭐냐면은 X1, X2, XN 막 이렇게 잔뜩 있을 때 얘네들이 같은 분포로부터 샘플링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가우시안 0이랑 1이라고 하는 평균이랑
분산을 갖고 있는 분포로부터 x1 딱 하나 뽑고 또 같은 분포로부터 identically distributed 된 거로부터 x2를 뽑고 그죠? 분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x3 뽑고 이런 거를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는 녀석으로부터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없죠. 독립 시행으로 뽑았다. 그래서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같은 분포로부터 뽑는데 x1을 뽑고 나서 뭐 이 가우시안 분포를 x1에 대해서 뭔가 변형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조건부 확률을 구해서 그러고 나서 x2를 뽑는 이런 것들이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케이스들이죠. 우리가 저기 도박 같은 거 얘기할 때그 갬블러스 퍼더스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갬블러스 퍼더스가 뭐냐면은 이제 10번 실패했으면은 한 번 성공할 때 됐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이랑 검은 색깔 이거 룰렛에서 맞추는 거 했을 때 빨간 색깔 계속 걸다가 검은 색깔로 바꾸면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빨간 색깔 계속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갬블러스 퍼더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는 각각의 시행이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없어요. 대부분의 분포에서는 인디펜던트 독립 시행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이 관측이라고 하는 게 그 분포에다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같은 분포로부터 계속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 II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당연한 거죠. 분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딱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 모평균, 그러니까 모 집단의 분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서 얻은 랜덤 변수는 항상 IID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ID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 에버리지를 구하게 되면은 이 샘플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각자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고요. 분산을 구하게 되면은 이그 원래 모집단의 그 분산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표본의 어,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요거 가우시안 분포랑 익숙해 보이고 요거 가우시안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거랑 익숙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가우시안 분포라는 거 없어요. 그냥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들에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된다라고 하는 거가 중심각화 정리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거를 평균을 구하는 거는 그래. 그냥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겠다라고 알 수 있는데 베리언스는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따 보면은 왜 그렇게 구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거 베이시안 리파라메테이션 트릭 같은 거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베이시안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들도 이 스탠다다이즈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평균이 0이고 표현파차 1인 걸로 만들어주는 거는 보통 가우시안에서 적용하는 거고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뭔 얘기인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이라는 거 어떻게 정의하냐? IID로 분포되어 있는 X1부터 XN까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거의 평균이 뮤고,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을 때, 어딜 봐도 지금 가우시안 분포라는 얘기는 없죠.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X1부터 XN까지 더한 새로운 랜덤 변수를 SN이라고 하고요. 그 SN을 N으로 나누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산을 계산해보고 이제 평균을 계산해보고 익스펙테이션 계산해보고 분산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직접 그 익스펙테이션의 수식이랑 그 분산의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은 아래 있는 녀석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x 1부터 xn까지 전부 다 더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x가 그러니까 지금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이기 때문에 평균이 뮤라고 하는 거랑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시그마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익스펙테이션은 어때요? 익스펙테이션은 이 익스펙테이션 SN 하는 거는 익스펙테이션 X1부터 XN까지 이렇게 하는 거랑 같다 그랬죠? 이거 저거 그냥 expectation 함수를 씌우는 거고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동일하게 씌우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쓰면은 뭐예요? expectation의 선형성에 의해서, expectation의 선형성에 의해서 x1,
플러스 expectation x2 플러스 쭉쭉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게 n개가 있고 각각의 expectation은 뭐예요? 원래 분포가 평균이 뮤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expectation은 뮤가 나와야 되겠죠. 뮤가 n개 있기 때문에 n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n분의 1을 하는 거 여전히 선형성이 만족하기 때문에 expectation n분의 sn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호모지니어티에 의해서 n 앞으로 나오고 expectation sn이기 때문에 요거 아까 n뮤였으니까 n으로 나오시면 뮤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리언스 계산하려고 봤어요. 베리언스는 선형성 만족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우리 IID 뭐라고요? 인디펜던트하게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 된 거예요. 인디펜던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쪼갤 수 있습니다. 베리언스 계산할 때 x1과 x2를 이렇게 더했을 때 베리언스 x1과 x2가 되는 거 언제 성립한다고요? x1과 x2가 인디펜던트 할 때, 독립일 때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거를 베리언스를 양쪽에다가 씌우고요. 얘들을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베리언스 x1, 베리언스 x2 쭉쭉쭉 다 더하는 게 결국에는 베리어스 S1, SN이 되는 거죠. 베리어스 SN이 되니까 그때 이거를 각각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시그마 스퀘어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 스퀘어가 n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베리언스에서 또 특징이 베리언스는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베리언스 cx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c 제곱분의 x에 대한 베리언스가 나와요. 시그마. 그죠? 이거 아까 앞에 어딘가에서 흘러 넘어갔을 텐데. 왜 그런지는 밸런스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있죠. AX 이런 식으로 하면은 A 제곱 밸런스 X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가 왜 그런지는 여기에다가 직접 집어 넣어 보시면 압니다. X에다가 AX를 집어 넣으면은 A 제곱 X 어쩌고저쩌고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뮤도 저거 AX AX의 베리언스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AX에 대한 평균은 당연하겠지만은 A 배만큼 됐으니까 A 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안쪽은 AX 마이너스 A 뮤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A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A 제곱 X 제곱 X 마이너스 뮤 제곱의 익스펙테이션 되는 거고 이거 선형성 만족하기 때문에 A 제곱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거는 베리언스 원래 그거 그대로니까 A 제곱 베리언스 X가 되는 이런 형태예요. 제가 말을 빠르게 했고 설명을 빠르게 하긴 했지만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선형성 만족하는 거랑 수식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다시 전개하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녹화를 올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거 잘못 썼구나.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x 바 n에다가 우리가 저기 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면은 지금 n분의 n분의 sn에다가 베리언스를 하는 거고 그러면 n 제곱분의 1 베리언스 sn이 나올 거라는 거 유추할 수 있죠. 그럼 sn이 베리언스 sn이 n 시그마 제곱이었기 때문에 n분의 1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 n 이렇게 나오고 여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를 구할 수가 있고 이거를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랑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베리언스랑 그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그대로 전개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기 쭉 라지 넘버로 가게 되면은 가우시안 분포로 가게 돼요. 얘네들이. 스탠다드 하는 거는 그냥 스탠다드이즈 하는 거니까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스탠다드이즈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그냥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어떤 가우시안 분포로 간다는 거예요. 평균 값이. 네. 그거를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 다 같은 얘기니까 어떤 분포로 가는지 이게 평균이고 이게 그 표준 편차이 그거 제곱해가지고 분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저기 가우시안 분포로 간다라고 하는 게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이고 그거를 직접 보면요 이거를 그
전개하고 증명하는 과정도 있긴 한데, 그거를 그냥 좀 시각적으로 먼저 볼게요. 시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베르노이 분포가 뭐예요? 베르노이 분포는 성공 또는 실패로 정의되어 있는 건데, 베르노이 분포의 그 변수를 0과 1로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로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코인 토스를 한 번만 해요. 코인 토스를 한 번 해서 1이 나올 확률,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각각 얼마예요? 0.5랑 0.5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그, 여기 나오는 값은 확률 값이 아니라 우리가 density 값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density 값은 넓이를 구했을 때, 아, 더해서 1이 돼야 되는 값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히스토그램을 써가지고, 아, 그려놨습니다.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주황 색깔 선 있잖아요. 이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주황 색깔 선은 뭐예요? PDF거든요. PDF, 가우시안 PDF인데, 이 PDF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하면은 1이 나와야 되는 녀석이에요. 확률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Y 값이 0에서 1 사이로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토그램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Y축이 density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확률 값으로 썼다면은 이 PDF랑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놨어요.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그냥 PMF에서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일 때 프로바빌리티를 Y축으로 하고 0.5, 마이너스 1이 0.5, 1이 0.5 이런 식으로 원래 PMF에서 그렸던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하고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어요.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Y축이 density예요. 그죠? X축도 각각이 너비에 따라서 계산되고 Y축이 density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PDF랑 유닛이 같습니다. PDF랑 유닛이 같기 때문에 두 개를 겹쳐놔도 이런 식으로 둘이 일치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는 덴시티가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덴시티가 굉장히 높은 녀석도 있다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20까지도 가는 이런 덴시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축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그램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원래 PDF랑 같은 축에서 디스크리타이즈 됐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프로바빌리티로 그리면은 여기가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죠. 범위가 1 사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Y축의 범위가 달라요. 히스토그램은 density이기 때문에 Y축이 density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PDF랑 같이 오버레이해서 그려도 범위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률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범위가 0에서 1 사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포가 좀 많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PDF랑 같은 덴시티를 Y축으로 갖는 형태로 그리기 위해서 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이 적혀 있는데 여기가 0.5가 아니죠. 0.5가 아니라 뭐 0.25 정도로 나와 있어요. 왜? 이 구간이 2라서 그래요. 너비가 2니까 얘네들은 넓이가 확률값이잖아요. 넓이가 확률값이기 때문에 2 곱하기 0.25 해서 각각의 상자가 0.5, 0.5 해서 확률값이 1이 되는 거고 Y축이 density이기 때문에 저기 PDF 뒤쪽에 있는 PDF랑 겹쳐져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PDF 주황 색깔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포가 아니에요.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에 의해서 유도될 요 분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요 녀석이 가우시안 분포로 가는지 봅시다. 지금은 여기 있는 뒤쪽에 오버레이 되어 있는 PDF, 가우시안 PDF가 안 보인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이 1일 때 우리가 히스토그램에 의해서 density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과 1로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density가 여기에 있는 상자 하나, 여기 있는 상자 하나가 나옵니다. n이 2가 되면은 우리가 x1 더하기 x2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 그 그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x1과 x2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2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2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고 0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가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둘 다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는 케이스, 2가 나오는 경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둘 사이에 0이 나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오버레이 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 비닝을 통해서 히스토그램 구간을 적당히 설정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12일 때 x1부터 x2 쭉쭉 해서 x12까지 더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비닝을 적당히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n을 64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그리면서 보면은 어때요? 점진적으로 뒤쪽에 오버레이 되어 있는 저희 가우시안 분포에 수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x라고 하는 랜덤 변수는 어때요? x라고 하는 랜덤 변수는 디스크릿 분포를 갖고 있는 베르누이 분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많은 옵저베이션이 겹쳐지게 되면은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든지 간에 가우시안 분포로 저기 근사를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많이 관측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우시안 분포로 가기 때문에 이 보면은 64번이면 그렇게 많이 관측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벌써 가우시안 분포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구했을 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X1으로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히 분포가 나와 있진 않긴 한데 뭐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로 나와 있는 가우시안 그러니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부터 얻었다고 가정하면은 마이너스 1점 얼마부터 플러스 1점 얼마로부터 얻었겠죠? U 마이너스 1, 8 1.8?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걔네들이 저기, 이거는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그냥 분포로 나와서,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분포로 나와서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을 하나 얻었을 때, 두 개 얻었을 때, 이런 식으로 x1 플러스 x2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산하다 보면은 얘네들도 역시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분포 위치에서 나오는 그 확률 분포를 직접 계산해 보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구해서 그려봐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가고 뭐 베르누이 분포 n번을 더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중심극화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무한하게 많이 관측하면은 가우시안 분포로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되고요. 실제로는 이 가우시안 분포를 표현하기 위한 확률 PDF를 사용하지 않아요. PDF를 사용하지 않고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인 분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평균이 얼마고 분포가 얼마인 분산을 얻는다고 하는 거에서 X에 대한 PDF를 사용하지 않아요.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정의되는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고, 요거를 더 포멀하게 증명하는 거는 이제 복잡하긴 한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는 우리가 어떤 가우시안 어떤 저기 분포를 얻었을 때 x1부터 xn까지 n번 관측을 통한 분포를 얻었을 때 걔네들의 분포가 평균이랑 분산으로부터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두 개의 파라미터로 정의될 수 있는 가우시안 분포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얻고 나면은 통계적인 검증 같은 거를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분포가 얼마나 밸리드한가, 얼마나 저
X라고 하는 새로운 샘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가우시안 버퍼로부터 나올 법한가 이런 것들 증명할 때 갖다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9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쭉 했을 때, 데이터 샘플링 했을 때, 9번 돌린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해봤을 때 가우시안 분포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 실제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컨티뉴이티 코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심극한 정리는 결국에는 극한까지 가야 되거든요. 무한히 가야지 가우시안 분포가 되는데 무한히 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확하게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그 오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인 요 히스토그램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정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랑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독립이랑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구하는 방법입니다. 코베니언스도 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XI랑 YJ가 있을 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XI랑 YJ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테이블을 그리면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테이블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을 기억하시면은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냥 테이블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예, 이 X랑 Y가 각각 그거 다이스죠. 자꾸 저기 시가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이스를 돌렸을 때 우리가 X랑 Y랑 각각 어떤 숫자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나오는 확률들을 계산해가지고 이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테이블의 형태로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건데요. 그렇게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각각이 다 6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역시도 6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교집합으로 표현했던 그 친구였죠. 교집합으로 표현했던 그 친구였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거나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저기 X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이스를 두 번 던져서 다이가 다이스의 단수형이구나. 어, 아무튼 이제 다이스를 하나 던져서 이제 그 숫자를 구하는 걸 x라고 하고 t라고 하네요. 여기서 t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돌린 다이스랑의 합을 구해서 t라고 딱 정의하면은 우리가 다이스를 두 번 던지면은 가능한 숫자가 2부터 12까지가 가능하겠죠. 둘이 1 나오는 거부터 66 나오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x랑 t 사이에 조인트 저기 probability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각각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예를 들어서 x가 4가 나왔는데 t가 두 번째 다이스를 던지고 두 번째 다이스랑 첫 번째 다이스의 눈 합을 구하는데 1에서 이미 4가 나왔으면은 1에서 이미 4가 나왔으면은 더했을 때 2나 3이나 4가 나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값이 0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테이블에 따르면은 4,2, 그러니까 x가 4고 t가 2인 그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0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읽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는 거는 테이블에서 어떤 위치를 딱 특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랑 7이 있으면 여기 위치를 딱 특정 짓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확률 값이 분포 범위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X는 2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을 때, Y가 10, 10? 10이 아니라 Y가 7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X는 2에서 4 사이로 정의되어 있는 요 범위가 되는 거고, 그죠? 요 범위가 되는 거고, Y는 7인 범위.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 조건에 맞는 이 녀석들이 전부 다
더해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저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계산할 거거든요. 요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조인트 분포에서도 우리가 x에 대한 어떤 그 테이블처럼 x에 대한 어떤 분포가 있고 y에 대한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항상 넓이죠. 이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에서의 넓이를 구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 넓이를 구할 때 특정한 범위 내에서 얘네들이 그냥 하나의 값, 그러니까 디스크릿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값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컨티뉴어스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컨티뉴어스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6에서 7 사이 y를 가진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전부 다 더해줬잖아요. 그죠? 6개니까 36분의 6이 돼서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 확률값 구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컨티뉴어스한 것 역시도 x에 대한 확률 분포들이 어떤 테이블처럼 있는데 테이블이 어때요? 무한히 많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률값 구할 때는 특정한 x가 a고 y가 b일 때, 뭐 d일 때, c일 때라고 합시다. 이런 확률값을 구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기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에서 프로베빌티 덴시티 펑션 얘기했던 것처럼 면적으로 정의가 돼야 될 거예요. 적분으로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확률 분포를 그려보면은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고 t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고 거기에 숫자들이 채워져 있는 이런 형태를 여기서 지금 테이블로 그렸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x랑 y가 있고 여기에 그 G축이 따로 있는 거예요. G축이 따로 있고 이 G축이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일 때 0에 이렇게 존재하는 점이 있는 거고 뭐 1이고 y가 2일 때 여기에서 뚝 튀어나와서 여기 딱 점이 이런 36분의 1의 위치에 존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뭔 그림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36분의 1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1,2니까 정확히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서 좀 튀어나와서 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점이 될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을 우리가 그래프의 형태로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컨티뉴어스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x랑 y에 대한 변수가 있으면은 x랑 y에 대한 변수가 있으면은 density는 density는 어떤 이런 그 면상에 존재하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면처럼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는 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y가 c부터 d까지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 사이에서 존재하는 요 녀석 요 녀석을 면적을 구하는 것처럼 얘들도 적분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존재하는 값들의 합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요. 왜 그러냐? 얘네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해가지고 딱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얘네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확률 변수가 하나였을 때는 그냥 적분을 x에 대해서 fx만 하면 됐어요. 그죠? x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그 3차원으로 보면은 이거는 더 이상 면적이 아니라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가 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친구가 이렇게 각각 어떤 바그래프처럼 전신주 같이 기둥처럼 이렇게 하나씩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막 다 잔뜩 있어요. 이런 녀석들을 다 더하면은 면적이 1이 나오는, 그러니까 부피가 1이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부피가 1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동하는 거는 뭐예요? X축으로도 이동하고 Y축으로도 이동하면서 전체 그 박스들, 이 직류면체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부피를 다 더해야지 1이 나오는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덧셈을 X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Y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더하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더하고 이 위치에 존재하는 모든 상자들의 부피를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게 원래 디스크리트 분포에서 우리가 저희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확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컨티뉴어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컨티뉴어스에서는 저 아날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요 상자가 요 기둥이 사각 기둥이 굉장히 작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굉장히 작게 있고 그거의 부피를 구할 때 우리가 그거의 부피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거의 그 원 기둥에 그러니까 저기 사각 기둥에 이 아랫면의 넓이는 dx랑 dy로 정해져 있어요. dx 곱하기 dy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주 작은 사이즈로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함수 값이 fxy고 그죠? 이거를 모든 x랑 모든 y에 대해서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확률 분포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 사각 기둥들의 부피의 합이 1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에서 이게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컨티뉴어스 버전으로 가져왔을 때도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돼요. 원기둥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다 더해야 돼요.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사각기둥의 밑면은 지금 dx랑 dy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dx 곱하기 dy를 한 다음에 그거의 높이, 함수값을 곱하면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그거를 썸메이션을 하는데 모든 x랑 모든 y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서 모든 사각기둥들의 부피를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의 합을, 그러니까 저기 분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얘네들이 토탈 프로바빌리티를 구할 때 xi랑 모든 yj의 합 컨비네이션들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다 구해서 걔네들의 합을 구했을 때 1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x의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y의 범위에 따라서 모든 x랑 모든 y에 대한 사각기둥들의 부피를 다 더한다. 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는 막 범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했는데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뮬레이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얘기를 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차이점은 X랑 Y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X랑 Y에 대해서 쿠뮬레이티브 덴시티 펑션을,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쿠뮬레이티브하게 거기까지만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사각 기둥들을 특정한 범위까지만 구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에서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는 미분을 한 번만 했어요. fx라고 하는 거를 미분을 한 번만 해서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얻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 자체가 애초에 x랑 y 두 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편미분을 두 번 해야 돼요.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두 번 각각 해야 되는데 그거를 fx에 대해서 이거를 x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y에 대해서 한다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x랑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건 아래쪽에 저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얘 f 같은 경우에는 각각 편미분의 대상이 두 번 되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편미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y에 대한 편미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를 수식으로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요 둥그런 D의 제곱을 써서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편미분을 x랑 y에 대해서 각각 두 번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로 쓰는 거고 그다음 프로퍼티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이 확률 얘기할 때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컨티뉴어스 버전으로 바꾸는 거 얘기하고 지금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방식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다 동일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널라이제이션은 우리가 X랑 T 혹은 X랑 Y로 정의되어 있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테이블로 이해하면 좀 편해요. 테이블에서 우리가 PX가 3일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테이블 자체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테이블인데 거기서 PX가 3일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은 원래 뭐 어, 저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만 표현할 수 있었는데 PXT 이런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PX가 3인 확률을 계산하면은 전체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X가 3인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하면 되거든요.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x는 3으로 고정이고 x가 아닌 다른 거 t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런 식으로 확률 값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이것들을 다 더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널라이즈를 한다는 거는 모든 y에 대해서 px3이고 모든 y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과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지널라이즈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디펜던스부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인디펜던스 다음이 스태티스티컬 테스트예요. 코베리언스하고 저기 스태티스틱스 보고 그 다음에 제가 4주차랑 5주차를 좀 수정해야 되는데 5주차가 널 하이포테시스 스태티스티컬 테스팅 요거 제 스태티스티컬 테스트 하는 부분이라서 좀 정리해서 다시 업로드 할게요. 4주, 5주차 다운받지 마시고 어, 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베이시안 인퍼런스나 확률 인퍼런스 하는 게 아니면은 그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저기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라건대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끝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딥러닝 파트를 좀 더 빨리 어, 일주일에 2번 해서 끝내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